그래서 방금 이 세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건 녹화 안 됐으니까 1편을 복습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방암에 이렇게 기수가 나와 있는데 심각도가 높으면 이제 기수 숫자가 증가되고요. 보통 종양의 크기로 개수를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이 2기부터는 림프절까지 암세포가 전이된 겁니다. 유방 안에 암세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림프절까지 암세포가 전이되고, 암세포의 크기와 뭐 이 림프절의 전이 유무, 그리고 림프절뿐만이 아니라 다른 조직까지 이 암세포가 전이되면 이제 훨씬 더 심각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림프절까지 암세포가 전이돼서 림프절을 절제한 그런 그 유방암 그 환우들의 케이스를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 이 유방암에 관련돼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내용들이 거의 필수로 등장을 하는데, 유방을 좀 보존하고 부분만, 종양의 위치와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 부분만 절제하기도 하고요. 종양의 위치나 사이즈가 좋지 않으면 전 절제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부분을 절제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표면에서 들어가겠죠. 그래서 대흉근만 절제하게 되는데, 전 절제를 한다 그러면 소흉근 근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훨씬 더 심층에 깊은 층에서 그리고 넓게 떼내겠죠. 들어가는 사이즈는 이렇게 작아도 안에 들어가서 굉장히 넓은 영역을 다 떼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절제술을 하고 림프절을 또 제거하려면 당연히 안쪽으로 더 들어가서 더 많은 영역들을 떼어내야 되기 때문에 훨씬 이 어깨 쪽의 컨디션이 좋지 못하겠죠. 그래서 보통 수술을 하고 나면 우리 현장에서 쉽게 말하는 이 날개뼈가 이렇게 뜨는 현상들, 그렇죠? 이 뭐 메디얼 보드나 인피리얼 링그나 날개뼈가 뜨고 어깨가 잘 움직이지 않는, 이 수술 직후에는 바로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최신 연구들 자료들 보면요, 유방암 관련돼서 어깨 재활 운동을 할 때 어깨가 잘 안 움직이니까 뭐 가동 범위 확보를 가장 최우선시로 하는데, 수술방에서 거의 나오자마자 이 사람이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면 바로 재활을 시작하는 게 예후가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연구 자료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유방암 수술 후 재활 운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관절이나 다른 부위 재활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수술한 부위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인접하지만 좀 멀리 있는 그 수술한 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관절이나 근육들부터 움직이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 유방암 이 수술을 해서 어깨가 아프고 어깨가 잘 안 움직이고 팔이 안 들려도 코어는 활성화시킬 수 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연관은 되지만 좀 멀리 있는, 혹은 뭐 목을 가볍게 움직일 수도 있겠죠. 여기가 이제 수술을 하면 여기가 바로 같이 굳게 되니까 좀 지나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재활 운동을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살릴 수 있는 애들은 계속 살려놔야지, 우리가 상처가 나면 상처 난 부위 말고 또 딱지가 크게 앉잖아요. 이만큼 살짝 찢어도 이만큼 크게 앉는 것처럼 이것도 큰 범주에서 생각해 보면 똑같습니다. 여기에 상처가 조금 나 있지만 여기가 굳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굳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쪽에 그 가슴 부위를 절제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앞쪽으로는 위축이 더 심해지면서 팔은 더 안으로 말려 들어가게 되고, 이 어깨가 굳으니까 이 굳은 어깨가 날개뼈를 끄집어 당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날개뼈가 이렇게 뜨는 현상들이 나오고 저희들이 그것을 익상견갑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어깨 재활의 뭐 필요성은 이미 움직이질 못하니까, 그리고 수술한 위치가 가슴이고 팔을 잘 움직일 수 없으니 너무나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림프 부종이 생겨도 이 이 수술한 쪽에 림프절을 떼내서 림프 부종이 생겨도 팔을 움직이는데 불편합니다. 붓기가 있기 때문에. 수술도 해서 아프고 림프 부종 때문에 붓기가 있어서 팔을 움직이는데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럼
저를 떼어내면 림프 부종이 왜 생기냐 하면요. 어, 림프에 대해서 그냥 약간 상식선에서 알고 있을 수 있을 만한 정보가 그냥 뭔가 그 이렇게 좀 찌꺼기를 배출해내는 곳, 쓰레기를 이제 받아주는 곳, 체내에서 이런 것들을 걸러주고 뭐 순환 계통 정도다 뭐 이렇게 좀 알고 있는데 그 맞아요. 당연히 맞는 말이고 그러니까 이 찌꺼기를 걸러내고 배출해야 되는 쓰레기통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그 이제 쓰레기들이 몸 안에 있어서 그것이 근데 실제로 몸 안에서는 그게 액체로 되죠. 그 액체화 되어서 그래서 이렇게 팔에 부종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조금 더 학술적으로 이야기하면 림프절에 이렇게 절제하거나 손상이 있을 때 간질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가 뭐냐면 혈액, 그러니까 혈관 그 바깥쪽에 세포들이 있어요. 우리 세포가 몸에 100쪽에 10쪽이라 그랬나? 뭐 하여튼 무수히 많은데 그 세포 안에도 수분이 있습니다. 세포 핵도 있고 그 세포 안에도 수분이 있고 그 세포와 세포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간질이라는 게. 그래서 이 사이에 이 수분이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배출되는 찌꺼기가 많아지게 되면 그 액체, 수분질이 많아지게 되면 부종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림프 부종의 치료 원리를 보면요. 보통 도수 림프 배출, 그러니까 마사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압박 스타킹은 많이 하죠. 그리고 뭐 피부 관리나 레이저 등 얘네들 다 똑같이 무엇을 하려고 하냐 하면 림프절 방향으로 이동시키려고 그래요. 이쪽 수술을 하면 여기에 림프절이 없으니까 이 팔이 붓겠죠. 배출할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쓸어가지고 반대쪽은 림프절이 있으니까 일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하라고. 그래서 림프절의 마사지는 저희 피트니스 현장에서 뭐 마사지를 할 때 근육을 마사지하면 왜 깊이도 들어가죠? 겉근육도 하지만 속근육을 잡으려고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림프 마사지 안 돼요. 그냥 짓이겨질 뿐이고 림프 마사지를 하려면 굉장히 소프트하게 반대쪽의 멀쩡한 림프 쪽으로 쓸어서 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사지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어, 좀 굉장히 고전적인 그 림프 부종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한 2000년대 초반 정도쯤부터 림프 부종에 운동이 효과적이다. 뭐 이런 생각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운동에 효과적인 것을 검증하려는 연구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운동에 대한 그 림프 부종 관리에 있어서 운동의 부정적인 견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 긍정적인 견해와 부정적인 견해의 차이를 제가 나눠놨는데 부정적인 걸 일단 먼저 한번 볼게요. 혈액의 흐름과 혈압을 증가시켜서 결과적으로 림프 구의 생산을 늘린대요. 이거 이제 뭔 소린지는 잘 모르겠죠. 이제 일단 다시 긍정적인 견해로 넘어가 볼게요. 근육 활동으로 인해 림프액 순환이 촉진된대요. 그럼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럼 이 아래 기초 체력, 근력, 관절 가동 범위, 부종, 심리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은 운동하면 좋아지는 것들이니까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거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림프구건, 림프액이건 지금은 헷갈릴 텐데 뒤에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크게 개념치 않으셔도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혈액의 흐름입니다. 혈액의 흐름과 압력인데 우리 혈액은 이렇게 사지 말단으로 잘 뻗어져서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심장이 한번 쾅 뛰면 동맥이 그 혈액들을 받아서 쫙 옮기죠. 그러니까 압력이 존재하는 거예요. 심장이라는 강한 펌프가 있기 때문에. 근데 림프는 그게 없어요. 펌프가 없습니다. 펌프가 없어서 마사지를 통해서 이렇게 아까도 보낸다고 얘기했죠. 그럼 그 펌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압박 스타킹이었죠. 그거 말고 움직이는 거예요.
근육들이 수축했다, 이완했다 하면 이게 심장처럼 자동 펌프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펌프 역할 때문에 이쪽에 있는 림프의 순환이 된다. 그래서 운동이 림프 부종에 효과적이다라는 주장이 하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부정적인 견해에서 여기 보면 혈액의 흐름과 혈압을 증가시킨다고 나오죠. 림프를 만들어내는 것도 혈액이에요. 혈액이 몸을 돌다가 불필요한 찌꺼기가 아까 말했던 여기 세포들의 사이사이에 있는 그 공간으로 나갑니다. 그게 림프랑이요. 그것이 모여서 림프가 돼요. 그것이 모여서 림프가 되고 림프절 안에 있는 림프구가 그것을 이제 면역 체계에서 싸워가지고 걔네들을 이제 다 배출시켜 주는데 림프절을 떼내서 이게 없잖아요. 근데 운동을 막 하면 혈액이 막 순환되고 혈압이 막 올라가면서 이 찌꺼기들이 더 많이 배출된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부종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양극화된 극단적인 주장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래서 연구 자료들을 보면은 진짜 실제로 부종이 더 심해진 것도 있고요. 좋아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우리가 뒤쪽에 제가 연구 자료들 몇 개 가지고 왔으니까 그쪽에서 좀 더 살펴보고, 우선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원론적으로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혈액과 혈액 흐름, 그리고 림프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림프의 흐름이 어떤지에 대한 그 기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방금 설명드렸던 이야기죠. 동력 펌프. 그러니까 심장 대신 근육들이 림프계의 순환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림프구에서 림프구는 그 사실 경비병이에요. T세포라고 하는 게 다시 설명드릴게요. 좀 큰 범위에서. 림프구가 백혈구 중에 하나입니다. 백혈구가 뭐냐면 혈액을 구성하는 세포 중에 하나죠. 혈액을 구성하는 세포 중에 하나입니다. 적혈구, 백혈구, 혈장, 혈소판 이런 애들이 혈액을 구성하는 세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 혈액에서 나오는 거예요. 백혈구, 백혈구가 혈액을 구성하는 세포고 그 백혈구도 세 개로 나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림프예요. 한 2, 30%를 차지합니다. 이 림프에서도 또 그걸 또 쪼개서 분비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T세포와 B세포라는 게 있는데, T세포는 경비병이에요. 저거 몸에 나쁠 것 같아. 쟤 봐라. 쟤 좀 위협이 될 것 같아. 그럼 딱 감지했어요. 그러면 B세포를 만들어냅니다. 야, B세포 가서 싸워, 이렇게. 그래서 B세포가 가서 싸우게 되죠. 그러면서 그 불순물들과 찌꺼기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혈액이 결국 돌아야 림프도 만들고 그 찌꺼기들도 제거하고 하는 거죠. 그 혈액이 돌면서 림프도 만들고 이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을 굉장히 간략하게 줄이면 심폐순환, 심폐순환 계통에서도 물질 교환이라는 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게 이거예요. 자, 먼저 용어 정리를 먼저 할게요. 일단 요거는 지금은 안 보셔도 됩니다. 바로 앞서 했던 내용들과 함께 설명 다시 드릴게요. 흔히 말하는 림프선, 림파선이 이거예요. 림픽 노드가 림프절, 림파절입니다. 여기 있죠. 좀 동그라미 큰 거. 여기 안에 림프구가 있어요. 이 안에 림프구가 있어요. 이 림프구에서 큰 포식세포 있죠. 이 큰 포식세포가 T세포와 B세포를 만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협이 되고 우리 몸에 위협이 될 것 같은 걸 T세포가 감지해서 B세포가 걔랑 가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림프가 백혈구라고 했었죠. 백혈구가 하는 일이 똑같잖아요. 지금 큰 포식세포, T세포, B세포가 하는 것. 외부랑 싸우는 거죠. 그래서 백혈병에 걸리면 굉장히 면역력이 금방 떨어져서 뭐 마스크를 끼던가 뭐 이런 이렇게 머리카락도 다 밀고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져서
그리고 백혈병에 걸리면 이식을 받을 때 뭘 받습니까? 뼈에서 골수 이식을 받잖아요. 그 골수 이식을 받는 이유도 뼈인 골수에서 조혈작용이 일어나서 혈액을 생산해내야 되는데 그 생산이 잘 안 돼서 그걸 이식받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랑 비슷한 사람한테서. 유전적으로 비슷한 사람한테서.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림프절 안에 림프구가 있고 림프구 안에는 외부 침입자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줄 수 있는 T세포와 B세포가 만들어져요. 큰 포식세포 안에 T세포와 B세포가 있고.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 림프관을 타고 이동합니다. 여기 있는 게 림픽 베슬이 다 림프관이죠. 여기 보여지는 게 다 림프관이에요. 근데 여기 이렇게 그물망처럼 생겨 있는 애가 있죠. 림프관과 연결된 림프 모세관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걸 집중해서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림프가 시작됩니다. 자, 이거 심장부터 이렇게 지금 똑같이 여기 그물망처럼 되어 있는 게 얘는 모세혈관이에요. 우선 모세혈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동맥은 사지 말단으로 심장이 한번 쾅 하면 피를 쫙 보내주죠. 그럼 이제 모세혈관에 가서 정맥으로 이렇게 교환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요. 심장으로 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쭉 나올 때 심장에서 가까울 때는 심장의 펌프질이 좋으니까 이쪽에서는 압력이 셉니다. 그래서 심장이랑 가까운 이 동맥쯤에서는 압력이 세니까 이 안에 있는 액체들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번지게 바깥쪽으로 배출시켜요. 이게 반투명한 막으로 되어 있거든요. 크기가 큰 건 못 걸러내지만 작은 것들은 다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면 아까 말씀드렸던 요로 조그만한 게 이게 세포거든요. 여기에서 그런 배출되는 액체들이 그런 액체들이 이렇게 나오면 이 세포에 이렇게 축 퍼지겠죠. 그럼 이렇게 퍼지면 정맥은 동맥보다는 압박력이 약해요. 왜냐면 심장에서부터 멀거든요. 그럼 정맥이 보통 이 바깥쪽에 있는 애들을 이제 흡수해서 다시 심장 쪽으로 가져갑니다. 근데 이 사이에 모세 림프관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이 세포들과 동맥과 정맥이 순환되는 이 물질 교환에 림프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림프들이 왜 연결되어 있냐면 동맥에서 나오는 아까 말씀드린 그 찌꺼기들을 걸러내려고 그 세포 사이사이에 얘네들이 모여서 그 찌꺼기들이 림프가 되고 림프 모세관을 형성시켜서 림프관을 타고 림프절로 갑니다. 그럼 아까 림프절에 있던 림프구 여기 T세포와 B세포가 걔네들을 싸워서 이겨서 나쁜 애들은 이제 싸워 이겨서 다시 심장으로 보내죠. 그럼 심장은 다시 정맥을 타고 동맥을 돌아서 다시 사지말단으로 피를 이제 보내줍니다. 이 기전과 이 원리예요. 그래서 림프는 정맥에 붙어 있어요. 정맥에도 이렇게 분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림프가 특정한 영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당연히 온몸으로 다 퍼져 있겠죠. 우리 혈관이 온몸으로 다 퍼져 있는 것처럼. 근데 림프절의 숫자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큰 림프절들은 당연히 다들 있겠지만 그 림프절이 예를 들면 스루아 림프절도 어떤 사람은 5개 있고 어떤 사람은 10개 있을 수 있어요. 림프절마다도 사이즈가 다 다를 테니까. 그래서 유방암 유방절제술로 림프절을 떼어내도 어떤 사람은 5개 떼고 어떤 사람은 10개 떼고 뭐 이렇게 숫자마다 차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숫자가 많고 많이 떼면 많이 뗄수록 부종이 심하거나 뭐 부종으로 좀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사지 말단으로 이렇게 림프가 이제 흘러나오면 다시 심장 쪽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심장 쪽으로 들어갈 때 결국 어디서 이 림프들이 가깝게 모이냐면 쇄골하 정맥으로 들어갑니다. 쇄골하 정맥이면 쇄골은 여기 있잖아요. 그 아래에 있는 정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 똑같이 다 들어갑니다. 왜 쇄골하 정맥으로 들어가겠어요? 심장이랑 제일 가깝잖아요. 그럼 이제 심장에서 다시 이걸 거쳐서 동맥으로 다시 뿜어주고 동맥이 동맥이 쭉 타고 가다가
이 혈액 순환이 되다가 불필요한 물질들을 이제 모세혈관에서 또 이제 걸러줄 때 온 몸에서 다 그게 일어나겠죠. 모세혈관에서 그것이 걸러질 때 불필요한 찌꺼기들을 림프가 받아서 다시 정맥과 함께 같이 연결돼서 다시 심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종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림프절이 없으니까 이쪽 팔에 여기 수술했으면 여기에 림프절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죠. 순환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부종이 생기는. 그럼 여기서도 우리는 엄청난 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우리는 운동을 시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팔 운동, 어깨 재활 운동, 이 팔 림프절을 떼는 팔 운동도 중요한데 결국 이 순환계통이 좋아져야지 트레이닝 효과가 더 잘 나겠죠. 그러니까 심장 운동 시켜야 돼요. 심혈관계 운동을 절대 빼면 안 됩니다. 심혈관계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가 얘네들이 혈액순환과 심혈관계가 잘 운반이 돼야 T세포와 B세포가 더 많이 나와야 외부 침입자로부터 우리 몸도 보호하고 림프도 다른 쪽에서라도 림프를 더 많이 생산해서 팔이 너무 많이 부었다 그러면 이렇게 마사지를 해도 이게 빨리 더 순환이 되죠. 심혈관계 운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림프의 흐름을 다시 정리를 한번 하면 이렇게 동맥에 있는 압박력으로 어, 사실 여기서는 뭐 수분과 뭐그 불필요한 것들 그리고 단백질이 같이 이렇게 뿜어져 나옵니다. 물질 교환이 일어나면서 불필요한 것들을 림프가 받아서 정맥과 함께 다시 심장으로 연결되는 이 흐름. 그래서 모세관부터 시작해서 림프 모세관에서 시작하죠. 림프 모세관이 이걸 받아서 림프관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림프절을 거치죠. 그럼 림프절에서는 C세포와 B세포가 싸워서 이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시키고 다시 림프관 줄기를 타고 림프관 줄기들이 모여진 게 집합관이거든요. 집합관을 타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쇄골하 정맥까지 가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불순물이 없이 깨끗한 것들을 걸러주는 거예요. 혈액 내로 그런 좋지 않은 것들이 들어가면 우리 몸이 금방 상하기 때문에 림프에서 그것들을 막아주고 걸러주는 겁니다. 자, 이거 추가로 좀 알아두면 좋은 것이 림프절만 림프계통이 아니에요. 림픽 시스템은 림프절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가슴샘이라는 사이모스라는 그 흉선, 가슴샘이라는 애도 있습니다. 이게 어렸을 때 성인이 되기 전에 어렸을 때 림프구를 생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저기 스플린, 비장, 편도 얘네들도 다 림프 계통입니다. 그래서 우리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이렇게 면역 기능이 좀 떨어지면 목이 붓거나 목이 칼칼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이 가슴샘이랑 뭐 비장, 편도 여기서들도 다 림프 구들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이제 림프의 흐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고 추가로 심혈관계 계통이 면역 계통 그리고 림프 계통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것도 좀 이렇게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제 선행 연구들을 볼게요. 유방절제술로 림프 부종이 생긴 분들이 운동으로 어떤 효과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여러 자료들을 모은 겁니다. 한 40편, 40편 정도를 이제 비교 조사한 연구고요. 이건 제가 오픈 톡방에 올려드렸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좀 정리하면 이 연구 자료들은 그냥 한 40편 정도를 이렇게 모아서 그럼 림프 부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과하면은 이게 팔이 붓는 것 같고 그럼 효과가 있으려면 도대체 운동을 얼마나 해야 되냐 그래서 운동의 빈도, 강도, 시간 종류는 얘기 안 했어요 특별히 근데 종류는 그냥 제가 적어놨고 빈도, 강도, 시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지금 정리한 건데 현재 부종이나 통증이 있으면 빈도는 주 3회,
뭐 최대 심박수의 35%, 최대 심박수의 35%인데 이게 우리가 아는 카르보넨 공식을 사용한 연구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카르보넨 공식을 사용하지 않고 노인을 기준으로 많이 했어요. 노인이나 암 환자. 220에서 자기 나이를 뺀 게 최대 심박수가 기준이 된 게 아니라 180에서 자기 나이를 뺀 게 최대 심박수가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림프 부종이 있는 사람들은 대충 계산을 해보면 40세라고 가정을 할게요. 40세라고 가정하면 180이 최대 심박수죠. 그 중에 50%면 90입니다. 그리고 뭐 한 60, 70%면 100에서 120 정도 올라가겠죠. 근데 이게 이 사람들한테 림프 부종을 가진 사람들한테 너무 높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 기준은 정상으로 보면 안 된다. 그래서 180에서 자기 나이를 뺀 겁니다. 아까 전 40이라고 가정하면 120이죠. 120의 절반이면 60이에요. 그러니까 통증과 부종이 있으면 거의 안정시 심박수 영역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안정시 심박수 내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걷는 거죠. 빨리 걷지 않고 그냥 내 속도대로 걷는 겁니다. 그게 걸으면 심혈관계도 가만히 있을 때보다 당연히 올라가죠. 당연히 올라가지만 심혈관계에서 충분하게 순환을 도와줄 수 있고 림프구들의 생성을 도울 수 있고 그 심혈관들의 림프구들의 생성이 너무 과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최대 근력의 30%인데요. 이게 애매합니다. 최대 근력을 어떻게 측정할 건지. 그리고 현장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이런저런 팔 운동이나 어깨 재활을 해야 되니까 어깨 재활할 때도 그걸 뭐 이걸 근력을 일일이 다뭐 플렉션, 익스텐션, 뭐 애비덕션, 애덕션 이런 걸 다 일일이 다 측정하기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그리고 다른 좀 더 다이나믹한 운동들도 분명히 할 텐데 너무 어렵죠. 연구니까 이건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현장에서 제 생각에 현실적으로 가장 잘 쓸 수 있는 게 이겁니다. RP라고 하죠. 운동 자각도라고. Rate of, Rate of Perceived Exertion이라고 하는 거죠. 1에서부터 10까지 보통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숫자로 저는 개인적으로 쓸 때 숫자로 말하기보다는 대화로 물어보죠. 대화로 판단합니다. 대화가 된다. 대화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러면 가벼운 거죠. 적당히 차고 짧은 대화가 가능하다. 적당한 거고 조금 이제 문장 정도는 말할 수 있지만 숨이 좀 차다. 그냥 정상적인 어딘가 특별히 아프지 않은 사람이라 그러면 일은 아무것도 안 한 상태고 이거는 뭐 걷는 거죠. 산책 정도겠죠. 적당한 활동. 이것부터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가볍게 뛰는 조깅, 활발한 활동, 러닝, 매우 힘든 활동, 전력 질주에 가깝게 빨리 뛰는 거죠. 최대 노력은 이제 별 말 예시를 안 들어도 되겠죠. 꼴가닥 넘어가기 거의 직전에 말 한마디도 할 수 없을 정도 헉헉거리는 수준이죠. 그래서 이걸로 보통 그 강도를 맞추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심박수는 요즘 웨어러블을 뭐 저도 지금 차고 있지만 이걸 통해서 확인이 되지만 이걸 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근력과 최대 심박수 이런 것들도 현장에서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거죠. 대화를 시도해 보거나 아니면 대화를 시도할 때 저는 이렇게 많이 시도하거든요. 지금이 약간 힘드세요? 약간 힘듦에 가까웁니까? 아니면 힘듦에 가까웁니까? 보통 제가 그 보편적인 분들, 정상인 사람들을 트레이닝할 때 물어보는 거고 림프 부종이 있거나 그렇다면은 지금 약간 힘들게 느껴지나요? 아니면 전혀 힘든 게 느껴지지 않나요? 어디에 더 가까우세요? 라고 물어봐요. 선행 연구에서 많이 권장하는 정도의 수준이 통증이 있으면 이 정도예요. 부종과 통증이 있으면. 없으면 이 정도 수준입니다. 여기까지는 잘 안 가요. 여기까지는 통증이 없고 그리고 운동이 한 8주 정도 이상 지속됐으면 그때부터는 전반적인 신체 컨디션을 올리려고 간헐적으로 이 구간들을 몇 분씩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전체 시간 동안 너무 이렇게까지 트레이닝 시키진 않고 그래서 가장 추천이 많이 되는 게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림프 부종이 있고
지금 이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뭐 특별히 운동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내가 뭐 유튜브에 나와 있는 거나 병원에서 받은 정보나 이런 걸로 보고 운동을 할 때도 가벼워야 돼요. 약간 힘든데 그럼 거기서 그만해야 돼요. 거기서 그만하고 멈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 지도자들은 그 운동량을 굉장히 섬세하게 잘 조절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시간을 볼게요. 통증이 있을 때는 30분 이상을 많이 권장하고 최대 40분까지, 없을 때는 40분에서 60분 이렇게. 이거는 이제 2016년도에 나왔던 연구 자료고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또 다른 비슷해요. 여기도 한 2,000건 정도의 유사한 논문들을 막 이렇게 메타 분석해서 이게 20편이 좀 안 되던데 그걸 이제 분석한 겁니다. 근데 지금 앞서 봤던 연구처럼 이렇게 운동의 강도와 뭐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규명해낸 건 아니고 이 연구는 스포츠예요. 그러니까 스포츠학과에서 쓴 거고 이거는 간호학과입니다. 여기에서는 림프 부종의 운동이 진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검증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제가 좀 요약했는데 이 연구자료에서는 부종을 발생시키지 않고 악화시키지 않는데요. 한국간호학회에서 2019년도에 발표한 거예요. 그리고 어깨관절 가동 범위와 상지 기능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삶의 질도 높아진대요. 근데 여기서 이 저자들이 하는 말이 운동이라고 하면 다른 종류 운동도 많은데 너무 저항성 운동의 종류가 많았다. 선행 연구들이. 그래서 유연성과 유산소 운동이 함께 좀 이렇게 섞여져 있는 것들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트레이닝을 할 때 어깨 재활이라고 해서 뭔가 이 근육 활동을 많이 쓰는 것도 당연히 세션 안에 들어가서 포함되어 있어야 하지만 유연성 운동 또한 근육을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폐 운동 또한 근육을 사용합니다. 어느 계통을 조금 더 많이 쓰는지에 따라서만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타겟으로 어떻게 트레이닝 시키는지에 대한 것만 좀 다르기 때문에 어, 그래서 너무 근력 운동에만 이렇게 치중되지 않고 좀 이게 잘 분산돼야 됩니다. 자, 그럼 국내 자료들 봤으니까 해외 자료 한번 볼게요. 이것도 똑같아요. 여러 논문들 모았어요. 이건 몇 편인지 기억이 갑자기 잘 안 나네요. 네. 여기에서도 운동이 효과적이라는데 그러면 어떻게 좀 운동하는 게 어떤 운동들 하는 게 효과적인지를 막 이렇게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어, 대체적으로 고빈도의 운동 프로그램. 그리고 여기서 효과를 봤던 운동이 요가랑 뭐 근력 운동인데 그건 연구 한 편 한 편씩밖에 없어서 과학적으로 강하게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효과를 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고빈도, 여러 번, 주에 여러 번 하는 거, 그리고 매일 집에서 운동하는 거, 그리고 저희 같은 트레이너들이 꼭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운동을 중단하면 림프 부종이 심해질 수 있다.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쪽 연구에서는 운동을 이제 하는 시간이 한 20분 정도로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적은 시간이죠. 2, 30분 정도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신 매일 해라. 꾸준하게 매일 해라. 그렇게 꾸준히 매일 하면 집에서 그렇게 집에서 혼자 매일 하면 굳이 누군가한테 가서 그걸 배우지 않아도 이것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을 중단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그 직접적으로 아, 이제 그 실험 연구를 한편 볼게요. 여기서는 운동으로만 치료는 하진 않았고 그 말씀드렸던 도수 마사지, 림프백 배출법 하고 뭐 압박 스타킹도 하고 그 고전적인 치료를 한 그룹이랑 그다음에 고전적인 치료랑 운동이랑 같이 했어요. 근데 운동도 그냥 운동이 아니라 복합 운동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폐 운동도 하고
뭐 근력 운동도 하고 이렇게 나눴고, 여기도 빈도가 많죠. 5일이에요. 고전적인 그러니까 마사지 받고 이런 것들 주 5일 1시간씩 받았고, 운동도 똑같아요. 주 5일이에요. 대신 한 번에 1시간을 다 하지 않아요. 20분씩 쪼갭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래서 아침, 점심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산책 정도 수준의 유산소 운동을 했고요. 점심 때는 근력 운동을 했는데 어깨, 팔 위주의 근력 운동. 이것도 저항 굉장히 약한 걸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신체 자각도에서 한 3, 4? 높아봐요. 그 정도 되는 수준으로 한 거예요. 20분 정도. 그리고 4주 후에 봤더니 당연히 뭐 예상했던 대로 복합 치료를 받은, 그러니까 물리 치료랑 같이 복합 운동 치료를 받은 분이 4주를 했는데도 그냥 고전적인 치료를 받은 그룹에 비해서는 훨씬 좋아졌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죠. 근데 여기에서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서는 좀 아쉬운 게 림프 부종을 체크는 하진 않았어요. 부종이 준지 그대로인지는 알 수가 없고, 대신 통증은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 팔의 움직이는 그 가동 범위가 늘어났던 거죠. 그 이제 다음 연구 자료는, 이건 사실 넣을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넣은 이유가 이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이 연구를 보면, 이거 무료 연구였던 것 같은데, 만약에 궁금하시면, 무료가 아니라 구글 스칼라에 검색했는데 무료가 아니면 저한테 따로 개인톡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보내드릴게요. 국문이라서, 한글이라서 보기도 편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연구 설계가 좀 약해요. 연구 설계가 약하고, 대상자들을 이렇게 선발하는 기준도 좀 약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연구 디자인이 좀 약합니다. 근데 그 운동하는 방법은 좀 자세히 나와 있고, 안정시,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 견갑골의 위치를 평가하는 것이 세부적으로 잘 나와 있어서 넣었어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한 팔에 부종이 있는 분을 이제 20명을 이제 뽑아서 비교를 한 거예요. 8주 전. 8주 전으로 견갑골 주변 운동을 시키고 가만히 있을 때 이 견갑골의 위치가 실제로 바뀌는지. 근데 8주 동안 견갑골 운동, 팔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견갑골 위치가 안정시에 편안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좋아졌답니다. 그 얘기는 어, 어깨 통증이나 뭐 어깨 통증이 좀 줄고 움직임의 그 범위가 좀 넓어졌을 수 있다라는 말을 암시하는 거예요, 이 결과가. 근데 실제로 움직임을 보지 않았어요. 전 이게 가장 아쉽고, 그리고 림프 부종이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를 확인을 안 했어요. 이게 가장 아쉽죠. 뭐 이거는 그 연구자와 그 연구 환경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걸 진짜 하면, 견갑골 안정화 운동을 하면, 그래 뭐 당연히 안정시 위치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 진짜 움직임이 좋아지냐. 그래서 해외 연구 자료 중에서 이걸 찾았습니다. 이거는 연구 설계도 되게 탄탄해요. 우선은 유방암 수술 받은 사람 30명, 정상인 30명, 다 여성분들이고요. ST 조인트와 J 조인트, 그러니까 견갑골의 움직임과 팔 전체 움직임 차이를 비교했어요. 어떻게 비교했냐면, 팔을 머리 위로 드는 거, 그리고 0.9kg 정도, 1kg 정도 된 아령을 들고 머리 위로 드는 거, 그리고 머리 빗는 거. 이 세 가지 동작에서 수술한 사람과 정상인 사람의 팔, 견갑골의 움직임을 비교한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아까 말씀드린 연구 설계와 디자인이 잘 됐다는 얘기가, 이게 통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도 제가 그냥 요약해서 쓴 거지만, 대조군은 어깨 통증이 없어야 되고, 이 실험군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실험군에서는 어깨 통증이 있어야 되는데 팔을 머리 위로 들 수 없는 사람은 제외됐어요. 이 팔을 머리 위로 들어야 되니까. 일단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3개월 이내에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받은 사람은 안 되고, 그리고 또 감시 림프 생검이나 이나 혹은 림프절 박리술을 받고 1년에서 5년 이상 지난 사람만 채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어, 만약에 림프절 박리수를 받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오면은 어, 다른 제약으로 인해서 연구 결과가 좀 이렇게 좀 선명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보통 노이즈를 많이 제거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에서 5년 이상 지난 사람, 보통 5년까지 추적 관찰을 많이 하기 때문에 5년 이상 지난 사람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수술을 받은 지는 좀 시기가 좀 많이 흐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것도 굉장히 탄탄한데 연령과 체질량 지수, 그러니까 BMI죠. BMI, 인종, 신체 활동량까지 큰 차이가 없는 개인적인 차이를 최소화시켜서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아놓고 보면 실험군에서는 공통적으로 어깨 통증과 어깨 기능이 떨어지고 그리고 삶의 좀 만족도가 이제 저하됐다라는 공통된 것을 이제 찾을 수 있었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가설로 생각해보고 유추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실험군 같은 경우에는 대조군에 비해서 팔을, 팔을 머리 위로 들 때 움직임 패턴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좋을 것 같나요? 좋지 못할 것 같나요? 둘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정상인 사람의 움직임과 여기 수술을 한 사람의 움직임에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이렇게 직관적으로 드는 생각으로는 큰 차이가 좀 그래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 정상인 사람과 여기 수술을 해서 어깨 뭐 통증도 있고 뭐 기능도 좀 떨어지고 그런데 그럼 당연히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차이 없었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일상생활 이렇게 팔을 들고 지금 여기서 제안한 팔 머리 위로 들고 뭐 아령 들고 머리 빗기 하는데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차이는 있었어요. 여기서 지금 봤던 이 견갑골 주변 근육과 그 어깨, 팔을 실질적으로 움직여지는 근육 간에 얘네들의 움직임의 상관관계는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가 잘 움직이지 못하면 반대쪽 애가 좀 더 많이 움직이거나 이런 보상 패턴의 움직임들을 서로 할 수 있다. 둘의 연관이 굉장히 깊다라는 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걸 좀 더 쉽게 그냥 제가 생각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팔을 이렇게 움직여도 사실 매번 똑같은 움직임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상인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과 이 유방 절제술을 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겉으로 보여질 때는 똑같을 수는 있으나 관절들에서 움직여지는 그 정도와 그리고 속도와 힘들이 각각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할 텐데 1902, 이 니콜라이 번스타인이라는 운동 행동 그 분야를 공부하다 보면은 나오는 그 이론을 제기하신 분이에요. 반복 없는 반복이라고 이 대장장이 망치질하는 실험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이게 1920년대에 한 겁니다. 무려. 굉장히 숙련된 대장장이가 망치질하는 이 궤적을 관찰했어요. 그러니까 궤적이 거의 일치해요. 당연히 일치하겠죠. 거의 같은 리듬으로 계속하니까. 근데 이분의 손목 관절, 팔꿈치 관절, 어깨 관절들의 움직임은 할 때마다 달라져요. 할 때마다 다르다고요. 또 다른 비유를 들자면 농구 선수들이 밥 먹고 하는 게 농구죠. 그럼 자유투예요. 누가 방해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방해는 없죠. 자유투를 던질 때. 근데 그게 안 들어갑니다. 물론 확률은 높죠. 실제 경기 중에 수비수가 방해를 할 때보다는 훨씬 잘 들어가지만 안 들어가요. 야구 투수들도 직구를 던질 때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도 잘 가다가 어떤 날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안 갑니다. 축구도 똑같아요. 어떤 날은 킥을 해도 손흥민 선수가 그 슛을 해도 가마차는 슛을 해도 어떤 날은 잘 되고 어떤 날은 안 된대요. 할 때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움직임에서는 반복이 없는데 반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같은 움직임이어도 같지 않다고 볼 수 있고 같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움직임의 이 대장장이 망치질처럼 궤적은 같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 안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의 조합의 수는 무한대에 가까워요. 아까 세포가 10조개인 것처럼 근육들도 그 하나하나 쪼개고 보면 한 번 움직일 때 얘네들이 얼마만큼 모여야 할지 또 어떤 순서대로 해야 될지 이걸 조합하는 게 거의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모션의 차이를 비교했을 때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두 그룹이. 근데 아프잖아요. 차이가 없다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이렇게 들면 아프니까 뭔가 이렇게 좀 과장해서 뭔가 이렇게 패턴을 바꿔 가지고 빗질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들면 아프니까 약간 뭐 몸을 돌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이게 이분들이 선택한 전략이에요. 생존을 위해 선택한 전략이에요. 이렇게 들면 아프니까 뭐 몸을 비튼다거나 뭐 어떻게 한다거나 우리 눈에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정도 선에서 이미 팔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고 그걸 이야기해 주는 연구 자료죠. 이게 그 뒷받침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깨 재활을 할 때 사실 어깨 재활뿐만이 아니라 재활 운동을 할 때 말이죠. 보통 이런 동작들 많이 합니다. 월 슬라이드나 이런 동작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방금 예시를 들었던 반복 없는 반복의 움직임에 빗대어 이야기를 해보면 한 번 움직일 때마다 매번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타겟하는 근육들은 실제로 활성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밴드 저항이 강할 수 있다고요. 이 밴드 저항이 강할 수 있고 그냥 팔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힘들 수 있다고요. 그 사람한테. 사람마다 차이가 굉장히 심하겠죠. 어떤 사람은 밴드를 들면 더 잘 이렇게 어깨 재활이 잘 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밴드를 들면 어깨 쪽으로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뭐 등이나 허리나 뭐 다른 데 목이나 아니면 타겟한 어깨 뒤쪽이 아니라 어깨 위쪽에 힘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월 슬라이드도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아까 그 말씀드렸던 이 FITT 있죠. 이겁니다. 재활에서도 똑같이 들어가요. 똑같아요. 자, 강도 어떻게 할 건데? 이게 무거우면 낮춰야죠. 자기 팔 하나 들기 힘들어요. 회전근개 운동을 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팔이 하수 위로 아래로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누구나 다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죠. 회전근개의 활성이 크지 않아요. 근데 팔만 이렇게 들어도 회전근개 활성화되죠. 이걸 들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만 들어도 활성화됩니다. 근데 이 활성화되는 패턴이 사람마다 다 다를 거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게 안정적으로 잘 활성화되고 어떤 사람은 이게 굉장히 불안하게 활성화되겠죠. 그럼 이 자기 팔무게도 들기 힘들면 이 팔무게를 덜어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겠죠. 이게 강도 조절이죠. 강도를 그렇게 조절했으면 낮은 강도로 많이 반복하면 그 전체적인 움직임의 그 트레이닝의 볼륨을 채울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빈도로 반복하거나 혹은 빈도가 아예 없이 그냥 무게를 버티고만 있게 하거나.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그 많은 시간 동안 운동을 할 거냐. 이것 또한 똑같죠. 부하가 낮은 부하로 운동이 되는 사람은 10분만 운동해도 얘네들은 금방 지칩니다. 오히려 그게 더 너무 많은 오버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보다 떨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운동을 시키는 것도 재활 운동뿐만이 아니라 더 큰 범주와 영역에서 보면 사실 몸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몸에 스트레스를 주고 그걸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 몸이 더 성장하고 좋아지죠. 그게 가장 큰 원리 중에 하나죠. 재활 운동도 똑같아요. 재활 운동에서는 이게 더 엄격하게 다스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회복할 수 있을 만큼의 스트레스를 줘야겠죠.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인 이야기고 다음 강의에서 이것들을 더 많이 설명할 거예요. 다음 강의에는 아마 유방암 환분들은 들으셔도 좋지만 무슨 소리인지 아마 절대 못 알아들을 겁니다. 완전 전공의 내용이라. 움직임을 제어하는 세 가지 요소인데 첫 번째는 과제고 두 번째는 개인, 이걸 수행하는 사람. 그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환경입니다. environment라고 환경인데 방금 말씀드린 FITT를 좀 뭐 그냥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이걸로 이 운동 제어의 3요소로도 조절을 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과제를 바꾸는 거죠. 아까 자기 팔 무게를 들기가 힘든 사람이면 여기 팔을 들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특정한 포지션에서 버텨봐라. 그럼 벌써 과제와 그 개인의 상황을 고려해서 뭔가를 바꾼 거죠. 그리고 환경을 이렇게 들 때 뭐 여기를 받칠 수 있는 무언가를 준다거나 아니면 벽에 제가 많이 쓰는 벽에 팔을 기댄다거나 이런 식으로의 여기에서도 이 난이도를 바로 조절시킬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런 재활 운동뿐만이 아니라 트레이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한테 가장 알맞는 부하를 주는 겁니다. 회복해서 이길 수 있고 지금 내가 타겟한 움직임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알맞은 부하를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장 알맞는 부하를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트레이닝을 디자인할 때 어떻게 움직일까 보다 어떻게 움직임을 느끼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돼요. 로테이터 커프 운동이라고 지금 이해시키려고 하죠. 그럼 뭐 테레스 마이너나 인프라스피네로스 액티베이션 하겠다고 그쪽에 힘을 주고 막 이걸 당기라 그래요. 그럼 열심히 다른 데 힘 들어갈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내가 제시한 이 세라밴드 저항이 이 사람의 근력과 이 사람의 수준과 딱 맞아서 진짜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좀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이거 실패를 경험해 봤다면 부하가 안 맞는 거예요. 거기를 타겟해서 움직이지 못해요. 그 근육만으로 이 팔을 외회전시키지 않는다고요. 움직임 자체는 그렇죠. 그래서 이 외회전을 시킬 때 테레스 마이너나 인프라스피니러스의 활성도가 높죠. 내회전 할 때보다 높고 플렉션이나 익스텐션 할 때보다 높죠. 그래서 외회전을 선택하는 거죠. 그럼 이 외회전이 되다가 외회전을 계속 해보다가 아 저기 극학은 소원근에 어깨 뒤쪽에 있는 회전근개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져야 돼요. 걔네로 이 외회전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거꾸로 돼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하가 안 맞으면 다른 데로 오만 대로 힘을 쓰고 여기 힘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요. 이런 경험들 분명히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부하를 낮춰야 돼요. 부하를 조절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움직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근육의 활성을 느낄 수 있을지를 조절하는 게 FITT랑 이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그 사람의 움직임을 만들어줄 수 없어요. 운동 제어의 3요소에 그 다음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바로 이거죠. 자기 조직화 패턴. 아까 말씀드렸던 대장장이의 망치질, 자유투, 뭐 투수의 투구 똑같이 하는데 다 다르죠. 같은 색깔의 배열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려고 해도 네모를 만들 수 있고 뭐 네모 중간에 꽃을 만들 수 있고 매번 움직일 때마다 다 다릅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조직화시켜서 움직임을 만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많은 세포 단위까지 뇌가 컨트롤하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조직화시킵니다. 세트화시켜요. 그걸 누가 합니까? 내가 해요. 내가 합니다. 트레이너가 내 움직임을 대신 만들어주지 않고 트레이너가 내 극하근이나 소원근의 활성을 대신 시켜주지 않죠. 내가 합니다. 그럼 지도자인 트레이너인 우리들은 이 사람이 이 움직임을 통해서 극하근과 소원근의 활성을 잘 느낄 수 있는 환경적인 제시와 부하 설정을 잘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강의에는 이것에 관련된 내용을 할 겁니다.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았던 그 재활 운동에 관해서도 하지만 조금 더 큰 범주에서 번스타인이 제시한 자유도 모델을 보면은 외부 힘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외부 힘 사용.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단순히 부상에서 회복을 도울 수도 있고 그리고 체력을 올리고 그냥 모든 움직임과 운동에서 굉장히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부하 상태를 계속해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달릴 때도 좀 더 효율적으로 달릴 수 있어요.
내가 내 안에 있는, 내 근육 안에 있는 힘을 얼마나 써야 되는지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외부 힘을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면서. 여기서 말하는 외부 힘은 지면발력, 중력, 그리고 우리 몸의 탄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잘 활용할수록 내가 안에서 우리가 실제로 에너지를 내야 하는 근수축해서 에너지를 내야 하는 것들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부상도 예방되고 1km를 뛸 수 있었던 사람이 외부 힘을 잘 쓰게 되면 1.5km를 뛰겠죠. 그럼 체력도 더 증진시킬 수 있고 그리고 지금처럼 재활 운동에서도 어깨가 다 굳어 있으면 이쪽의 긴장도가 엄청 높으니까 어떠한 손에 어떠한 움직임을 해도 이쪽으로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유방암뿐만이 아니라 우리 현장에서 재활을 해야 되는 고객들을 목도했을 때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봤을 거예요. 힘을 빼지 않아요. 긴장돼 있으니까. 거북목도 여기 긴장이 엄청나죠. 힘을 빼지 않습니다. 왜냐면 무섭거든요. 내가 모든 컨트롤이 잘 안 되니까. 외부 힘을 잘 사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외부 힘을 사용하는 것을 배우다 보면 굉장히 큰 영역과 범주에서 많은 것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 때는 그러니까 국소 부위, 재활에서 부하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그리고 좀 더 크게 지면발력, 중력, 그리고 탄성들은 어떤 동작들로 사용이 되고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이야기해보고 뭐 영상을 좀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면 적절한 부하 설정과 그리고 심폐계 운동을 통해서 면역계와 순환계통까지 함께 얘네들의 기능을 좋아지게 만들고 림프 부종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이 플랜을 구성할 때 혹은 혼자서 운동을 하셔야 되는 환우분이라면 나한테 절대 내가 힘들다라고 느끼지 않는 강도 그리고 어깨 주변에 팔 이런 운동, 근력 운동뿐만이 아니라 유연성 운동과 가벼운 산책 정도부터 통증이 있다면 그 정도의 그 운동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십시오. 이거 꺼야겠다.